아니, 지금 이 가련한 아이의 손을 묶고 끌고 가겠다는 것이오? 하지만 대역죄인의 아들이라며 모두가 외면할 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유모만은 아이의 앞을 가로막아 섭니다. 내가 키운 도련님을 혼자 보낼 수 없으니 차라리 나도 데려가시오. 양인의 신분까지 포기하고 가시밭길 유배기를 자처한 바보 같은 여인. 과연 유모는 이 험난한 세파 속에서 도련님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그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땅에서 대대로 어진 관리를 배출하던 이 판서댁에 갑작스러운 환란이 닥쳤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 가문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금지옥 옆 자라던 6살 현이 도련님은 홀로 남겨져 저 멀리 남쪽 끝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단옷을 입고 귀여움을 받던 아이가 이제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지요. 한양의 친척들조차 해를 입을까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등을 돌릴 때 버선발로 달려와 아이를 품에 안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이 도련님이 갓난아기일 때부터 정성으로 키워온 유모 금이었습니다. 금이는 아이의 겁에 질린 눈망울을 보자마자 결심했습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어도 이 어린 생명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노라고 말입니다. 찬서리가 내려앉은 이 판서댁 앞마당에는 예전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관리들이 가문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 들이닥쳤을 때 어린 현이 도련님은 무엇이 무서운지도 모른 채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옷에는 어느새 흙먼지가 가득 묻어 있었지요. 이 어린 것에게 어찌 이리 매정하게 구십니까? 제발 살살 다뤄주셔요. 멀리서 지켜보던 유모 금이가 참다 못해 달려와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금이는 도련님의 작은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을 느끼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관리들이 아이의 손목에 줄을 매려 하자 금이는 제 몸을 던져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관원나리들, 이 아이는 겨우 6살입니다. 걷는 것조차 힘겨운 아이를 어찌 이리 험하게 대하신단 말입니까? 차라리 저를 묶으시고 아이는 편히 가게 해주셔요. 금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몇 해 전 대감마님께서 금이의 충심에 감동하여 내려주신 면천 문서였습니다. 이제는 노비가 아닌 양인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증표였지요. 하지만 금이는 망설임 없이 그 문서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나리들, 저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나 이 아이를 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 발로 다시 종이 되어 도련님 수발을 들며 유배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함께 가게만 해주셔요. 자신의 안락한 미래를 약속하던 문서를 스스로 포기하며 유배길을 자처하는 금이의 기계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관리들 또한 금이의 눈물 어린 호소에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령 고생길을 제 발로 가겠다니 말리지는 않겠다만 나라에서 주는 식량은 아이 목뿐이니 각오하거라. 그렇게 하여 조선 팔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기이한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에는 포졸들이 길을 잡고 그 뒤를 어린 도련님과 그의 손을 꼭 잡은 유모 금이가 따랐습니다. 길가에 모여든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금이는 오히려 도련님의 귀에 대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무서워 마셔요. 우리 저 멀리 예쁜 바다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라 생각하셔요. 현이 도련님은 유모의 따뜻한 목소리에 겨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한양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날씨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아이의 작은 몸은 종이장처럼 흔들렸습니다. 금이는 얼른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의 어깨에 두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도련님, 이 유모는 워낙 체질이 불같이 뜨거워 한겨울에도 추운 줄을 모른답니다. 그러니 어서 제 옷을 더 껴입으셔요. 혹여 도련님 옥체에 곧불이라도 들면 이 유모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고 만답니다. 정작 자신은 얇은 저고리 차림으로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금이는 아이가 추울세라 연신 손을 비벼 아이의 뺨을 데워주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다 도련님의 신발이 해져 발가락이 나오자 금이는 길가에 멈춰서서 자신의 버선을 벗었습니다. 어서 이 유모의 버선을 신으셔요. 비록 낡았어도 솜을 두둑이 넣어 화로처럼 따뜻하답니다. 제 발은 워낙 무디고 단단해서 눈길을 걸어도 끄떡없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어서 발을 내밀어 보셔요. 금이는 맨발로 얼어붙은 땅을 밟으면서도 아이가 아파할까봐 부지런히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을 잇는 것은 그 어떤 핏줄보다 진한 기른 정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리자 일행은 낡은 주막의 헛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포졸들이 먹다 남긴 누런 밥 한 덩이를 겨우 얻어온 금이는 그것을 아이에게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거친 밥알이 아이의 여린 목을 상하게 할까봐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어낸 뒤 자신의 입으로 부드럽게 씹어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도련님, 이 유모가 정성껏 씻고 으깨어 준비한 꿀떡이라 생각하시고 어서 드셔보셔요. 도련님께서 기운을 차리셔야 이 유모도 살맛이 난답니다. 목매지 않게 천천히 꼭꼭 씹어 삼키셔요. 현이 도련님은 유모의 정성이 담긴 밥을 받아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비단 이불 속에서 산의 진미를 먹던 시절보다 지금 이 차가운 헛간에서 유모가 입으로 씹어주는 밥 한 톨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게 느껴졌던 셈이지요. 금이는 잠든 아이의 엄발을 자신의 가슴팍에 넣어 녹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지만 금이의 마음만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험한 길이 기다리겠지만 결단코 이 아이의 손을 놓지 않겠노라. 달림을 보며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외양간 틈새로 스며들었지만 금이는 자신의 저고리 자락을 넓게 펴서 도련님을 포근히 감싸 안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가문이 무너지고 부모님과 헤어진 6살 아이에게 지금 유모의 품은 세상에서 유일하고도 가장 따뜻한 성벽과도 같았지요. 유모, 배에서 자꾸만 꼬르륵 소리가 나요. 아까 주셨던 그 꿀떡같이 달콤한 밥을 조금만 더 먹고 싶어요. 잠에서 깬 현이 도련님이 배고픔에 유모의 품을 파고들며 속삭였습니다. 금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관리들이 준 밥 한 덩이는 이미 바닥이 났고 밤중에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길은 막막했지요. 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도련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옛적 어느 청렴한 선비님이 산길을 가다 기력이 다해 쓰러지셨는데 하늘의 별을 우러러보며 간절히 빌었더니 별들이 하얀 쌀밥이 되어 한방눈처럼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우리도 저리도 고운 별님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정성껏 빌어볼까요? 별님도 도련님의 맑은 심성을 아시고 기특한 선물을 내려주실지도 모르니까요. 금이는 아이의 주의를 돌리려 애쓰며 낮에 길가에서 몰래 챙겨두었던 마른 밤 알 2개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딱딱한 껍질을 정성껏 까서 하얀 속살만 골라 도련님의 입에 쏙 넣어주었지요. 도련님,
이것 좀 보셔요. 밤하늘의 별님이 우리 도련님 기특하고 착하시다며 몰래 밤알을 2개나 보내주셨지 뭡니까? 별님이 주신 선물이라 꿀보다 더 달콤할 것이옵니다. 도련님은 오독오독 밤을 씹으며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웃음꽃이 피자 어두운 외양간 안이 금세 환해지는 것 같았지요. 금이는 그 미소를 보며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 맑은 웃음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노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다시 남쪽으로 향하는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강행군에 도련님의 작은 다리는 퉁퉁 부어올라 한 걸음 떼기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포졸들이 뒤에서 재촉하자 금이는 얼른 도련님을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도련님, 이 유모의 등은 세상 그 어떤 고관대작이 타는 가마보다도 폭신하고 아늑하답니다. 어서 이 등에 업히셔요. 유모 등에 업혀 저기 굽이굽이 펼쳐진 산천 경계 구경도 하시고 잠시 눈도 좀 붙이셔요. 금이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면서도 아이가 행여 미안해할까봐 부지런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땀방울이 눈가에 맺혀 시야를 가렸지만 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맑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가 수풀 속에서 눈처럼 하얀 백구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나타난 것이지요. 그 백구는 마치 길을 안내하듯 도련님과 유모 앞에서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돌밭을 피해 부드러운 흙길로만 인도하는 백구의 모습은 참으로 기이하고도 영험해 보였습니다. 도련님, 저 백구 좀 보셔요. 영물이라더니 정녕 사람의 마음을 읽는 모양입니다. 우리 도련님 가시는 유배길이 가련하여 외롭지 않게 말동무라도 되어주려 나타난 것이 분명해요. 짐승도 저리 은혜를 아는데 하늘인들 우리 도련님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백구의 등장에 도련님은 무서움도 잊은 채 즐거워했습니다. 관리들도 신기한 듯 혀를 내두르며 굳이 백구를 쫓아내지 않았지요. 영물인 백구 덕분에 험한 고갯길도 한결 수월하게 넘을 수 있었습니다. 산마루에 올라 탁 트인 남쪽 바다를 바라보며 금이는 도련님의 손을 꼭 쥐고 약속했습니다. 도련님, 저기 일렁이는 바다 너머 섬에 들어가면 비록 우리 둘뿐이겠으나 그곳인들 꽃이 안 피고 새가 아니 울겠습니까? 이 유모가 목숨을 걸고 도련님을 훌륭한 선비로 키워낼 터이니 우리 2사람 기죽지 말고 굳세게 마음먹기로 해요. 아시겠지요, 도련님? 도련님은 어린아이답지 않게 의젓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억울하게 쫓겨가는 처량한 신세지만 지혜로운 유모와 영물백구가 함께하는 이 길은 더 이상 절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시작이었던 셈이지요. 남쪽 끝 나루터를 향해 가는 유배길은 날이 갈수록 고단해졌습니다. 한양을 떠나온 지 벌써 열흘째 도련님의 고운 비단 버선은 이미 바닥이 다해져 속살이 보일 지경이었고 유모 금이의 집시는 닳고 닳아 발바닥에 피멍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아침마다 시냇가에서 도련님의 발을 정성껏 씻겨주며 밝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저기 삭막한 바위 틈에 수줍게 고개를 내민 진달래 좀 보셔요. 꼭 우리 도련님께 반갑다고 아침 인사를 올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미천한 꽃들도 도련님의 맑고 귀한 기운을 용케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금이는 배고픔과 피로에 지친 아이가 행여 마음까지 다칠까봐 길가에 작은 돌멩이 하나, 풀꽃 하나에도 따뜻한 의미를 담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련님은 유모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씩 내디뎠지요. 영특한 도련님은 어느덧
유모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힘들다 투정을 부리면 유모의 마음이 더 아플 것임을 눈치채고는 짐짓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오후 일행은 충청도 어느 고을에 관아 마당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유배객들을 감시하던 젊은 포교 하나가 현이 도련님의 품속에 있는 비단 주머니를 보고는 눈독을 들인 것이지요. 그것은 도련님의 어머니가 유배길에 배고플 때 요긴하게 쓰라며 건네준 작은 은가락지가 들어있는 주머니였습니다. 어린 녀석이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니 대역 죄인의 자식에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로다. 당장 이리 내놓거라. 포교가 위압적인 태도로 다가와 도련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자 도련님은 주머니를 가슴에 꼭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유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이는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얼른 도련님 앞을 막아서며 비굴할 정도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노여워 마셔요. 이 어린 것이 아직 철이 없어. 제 어미의 채취가 남은 물건을 차마 놓지 못하고 이리 고집을 부리는 것이옵니다. 헌데 제가 예까지 오다 보니 저쪽 시냇가 아래에서 참으로 기막힌 영롱함을 지닌 수석 하나를 발견했지 뭡니까? 나리처럼 안목 높고 위엄서린 분께 꼭 어울릴 성시퍼 이 유모가 정성껏 씻어 챙겨두었사옵니다. 금이는 품속에서 낮에 길을 걷다 주어 냇물에 깨끗이 닦아둔 기이한 무늬가 새겨진 돌멩이 하나를 공손히 꺼내 바쳤습니다. 포교는 금이의 능청스러운 대처와 자신을 축혀 세워주는 정중한 태도에 짐짓 헛기침을 하며 은가락지에 대한 탐욕을 거두었습니다. 사람 보는 안목이 예사롭지 않구나. 내 오늘 내 정성을 보아 특별히 눈 감아주마. 알았으니 그만 물러가거라. 다만 뒤에 오는 자들은 나처럼 너그럽지 못할 터이니 그 주머니를 눈에 띄지 않게 품속 깊이 꼭꼭 숨기도록 해라. 금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력으로 맞서기보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며 위기를 넘기는 지혜를 발휘한 것이지요. 도련님은 유모의 치맛자락을 잡고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정은 어느덧 전라도 남쪽 나루터에 다다랐습니다. 거친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의 선이 이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면 언제 다시 육지의 흙을 밟을지 모르는 기약 없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도련님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며 겁에 질려 유모의 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유모, 저 물속에는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나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금이는 도련님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바다 위를 평화롭게 날아가는 갈매기 떼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도련님, 저기 높이 나는 새들을 보셔요. 모진 바람이 깃털을 거칠게 흔들어도 굴하지 않고 기운차게 날개를 펴서 자유로이 날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련님도 저 새들처럼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굳센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저 푸른 바다는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도련님의 원대한 뜻을 마음껏 키워줄 세상에서 가장 넓은 마당이 될 것이옵니다. 이 유모가 그림자처럼 늘 도련님 곁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유백일 내내 두 사람의 뒤를 말없이 따르던 하얀 백구 한 마리가 나루터 끝에 서서 구슬프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구는 한양을 떠날 때부터 유모가 버려진 떡 한 조각을 나누어 주었던 녀석인데 신기하게도 수백 리 길을 마다치 않고 두 사람을 지키듯 따라온 영물이었습니다. 백구는 자신은 배에 타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지 도련님의 옷자락을 입으로 살짝 물었다가 놓기를 반복하며 간곡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백구야, 너도 참으로 고생 많았구나. 우리 도련님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친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부디 좋은 주인 만나 잘 살 거라.
금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도련님도 백구의 목을 껴안으며 눈물을 훔쳤고 나중에 꼭 장성하여 다시 만나자고 어린 마음에 약속을 했지요. 백구의 맑은 눈망울에는 마치 두 사람의 앞날에 하늘의 가호가 있기를 바라는 듯한 신비로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배가 나루터를 떠나 천천히 멀어질 때까지 백구는 그 자리에 서서 꼬리를 흔들며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금이는 멀어지는 육지를 보며 슬퍼하기보다는 품 안에 도련님을 더 꽉 안았습니다. 비록 작은 섬으로 쫓겨가는 처지였지만 금이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의 영특함과 자신의 진심 어린 충심이 합쳐진다면 반드시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날의 영광이 찾아올 것임을 말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섬 기슭에는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낙담하지 않고 서둘러 마당을 쓸고 멍석을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래바닥 위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하나 정성스레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은 현이 도련님이 이 외딴 섬에서 배우게 될 첫 번째 글자이자 평생의 근간이 될 참을 인자였습니다. 도련님, 오늘부터 이 유모와 함께 진짜 공부를 시작해 보아요. 책 속에 갇힌 글자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힘을 기르는 그런 공부 말입니다. 이 유모가 도련님의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드릴 터이니 우리 기운차게 첫 발을 내디뎌 볼까요? 유모 금이의 목소리는 섬마을의 파도 소리보다 더 힘차고 따뜻하게 울려 퍼지며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섬마을의 생활은 육지의 고단함과는 또 다른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소금기 머금은 거센 바람은 밤마다 초가집 지붕을 요란하게 흔들었고 도련님과 유모에게 주어진 것은 나라에서 나오는 보리쌀 한 줌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유모 금이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텃밭에 돌을 골라내고 바닷가 바위에 붙은 미역을 정성껏 건져 올리며 도련님의 밥상만은 정갈하게 차려내려 애썼습니다. 도련님, 오늘 푸른 바다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선물을 보내주었네요. 이 유모가 갯바위에서 각 건져 올린 싱싱한 미역으로 국을 정성껏 끓였으니 식기 전에 어서 드셔보셔요. 육지 대가댁에서 드시던 진수성찬은 아니어도 바다의 정기가 서려 육지 것보다 훨씬 달고 시원하답니다. 금이는 자신이 배고픈 것은 잊은 채 도련님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아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덧 유배지 생활에 적응한 현이 도련님은 고운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고도 유모를 돕겠다며 고사리 손으로 마당을 쓰는 기특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두 사람을 시기하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섬의 관리를 맡은 최판관은 도련님이 역적의 자식이라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괴롭혔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큰 소리로 웃으면 죄인의 자식이 어찌 그리 경망스럽느냐며 서리빨 같은 호통을 치기 일쑤였지요. 금이는 그때마다 도련님을 자신의 치맛자락 뒤로 숨기며 최판관에게 허리가 굽도록 머리를 숙였습니다. 날이 아이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그러하옵니다. 이 유모가 더 엄히 가르칠 터이니 한 번만 너그럽게 보아주셔요. 금이는 외적으로는 글자 한자 모르는 어수룩한 노비처럼 행동했지만 밤이 깊어지면 아무도 몰래 도련님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와 붓이 귀한 처지라 금이는 파도 소리에 목소리가 묻히도록 조용히 마당 모래바닥 위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도련님, 이 글자가 바로 하늘 천자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 처지가 이 좁은 선방 안에 갇힌 신세이나 도련님의 기계만큼은 저 끝을 알 수 없는 넓은 하늘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도련님,
이 글자를 단순히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또 새기셔요. 하늘을 품은 사람은 그 어떤 풍파에도 꺾이지 않는 법이옵니다. 유모가 가르쳐주는 글자 하나하나를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빠르게 익혔습니다. 한 번 본 문장은 절대로 잊지 않는 도련님의 천재성을 보며 금이는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훗날 가문이 억울한 누명을 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금이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유모의 나뭇가지는 밤마다 모래 위에 희망의 문장을 새겼고 도련님의 눈망울은 그 문장을 담아 별처럼 빛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보 고약한 최판관이 어린 현이를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 관아의 중한 문서를 훔쳤다는 기막힌 누명을 씌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포교들에게 잡혀 끌려온 아이는 관아 마당 차디찬 돌바닥에 무릎을 꿇려졌지요.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속사정도 모른 채 역시 역적의 씨부치라 근본이 천하다며 비수 같은 손가락질을 퍼부어댔습니다. 내 이놈, 감히 관아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내 아비의 버릇을 그대로 닮았구나. 당장 자백하지 못할까? 최판관의 억지스러운 호통에 어린 현이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 소식을 들은 유모 금이가 버선발로 달려와 도련님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금이는 관리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도련님의 눈물을 닦아주며 최판관을 향해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이 억울하옵니다. 우리 도련님은 결단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실 분이 아니옵니다. 이 아이는 사흘을 굶어 배가 등에 붙을지언정 길에 떨어진 이삭 하나 함부로 줍지 않는 대가되게 정직한 핏줄이옵니다. 만약 관아의 중한 물건이 없어졌다면 그건 필시 눈먼 이 유모가 청소를 하다 실수로 어딘가 치워둔 것일 테니 죄 없는 아이 대신 천한 저를 매질하여 주셔요. 금이는 최판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지혜로운 금이는 낮에 텃밭을 일구다 예사롭지 않은 광경을 목격했더랬지요. 평소 거드름을 피우던 최판관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제 방 뒷벽 대나무 숲을 연신 기웃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우연히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금이는 그때 이미 직감했지요. 판관이 무언가 숨기려다 도리어 제 발등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금이는 지혜를 발휘하여 포교들에게 슬쩍 귀띔했습니다. 나리들, 제가 아까 보니 저쪽 판관 나리방 뒷담 쪽에 큰 까마귀 한 마리가 무엇을 물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혹시 그곳에 종이 꾸러미가 떨어져 있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포교들이 달려가 확인해 보니 사라졌던 문서는 금이가 말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판관은 자신이 숨겨둔 곳을 들키자 당황하여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금방 찬사로 바뀌었고 도련님은 무사히 풀려나 유모의 손을 잡고 오막살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모, 차가운 바닥에서 저를 감싸 안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유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뻔했습니다. 그런데 유모는 어찌 그리 앞날을 내다보는 신선처럼 영민하고 똑똑하셔요? 도련님의 물음에 금이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도련님은 유모의 거친 손을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훗날 반드시 큰 사람이 되어 유모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어머니로 모시겠노라고 말이지요. 비록 유배지의 삶은 척박했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는 한 그 어떤 파도도 두 사람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섬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모래 위에 써 내려가는 글자들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등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섬마을에 머문 지도 어느덧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6살이던 현이 도련님은 이제 제법 의젓한 소년의 티가 났고 유모 금이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지만 눈빛만은 날이 갈수록 총총히 빛났습니다. 두 사람이 정성껏 일군 텃밭에는 푸른 채소가 자라났고 밤마다 모래바닥에 새기던 글자들은 도련님의 머릿속에 거대한 지식의 바다가 되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도련님 가문을 몰락시켰던 권세가들이 유배지에서 도련님이 영특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 은밀히 자객을 보낸 것이지요. 이들은 최판관과 결탁하여 도련님을 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려는 무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단은 어느 안개 자욱한 새벽에 터졌습니다. 최판관은 어린 현이에게 산 너머 관아 소유의 약초밭에서 귀한 약재를 캐오면 유배 형기를 감해주는 상소문을 올려주겠다는 달콤한 함정을 팠습니다. 어린 현이는 유모를 편히 해주고 싶은 마음에 덜컥 길을 나섰지요. 하지만 지혜로운 금이는 최판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그 험한 길을 어찌 혼자 가시려 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혼자 보내드릴 수 없사옵니다. 이 유모의 다리가 비록 예전만 못해도 도련님 뒤를 따르기엔 충분하니 저도 기어이 함께 가겠습니다. 도련님이 계신 곳이 이 유모가 있을 곳이니 제발 떼어놓지 마셔요. 금이는 도련님의 손을 꼭 잡고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숲이 깊어질수록 기분 나쁜 정적이 감돌았고 어디선가 낯선 사내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이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약초를 캐는 길이 아니라 목숨을 노리는 사지라는 것을요. 그때 숲을 속에서 복면을 쓴 괴한들이 나타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도련님은 겁에 질려 유모의 뒤로 숨었지만 금이는 오히려 도련님을 자신의 넓은 치마폭으로 감싸 안으며 자객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너희들이 누군지는 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나라에서 정한 유배객이다. 만약 이 아이의 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너희 상전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금이의 목소리는 평소에 어수룩한 유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대가진 마님과 같은 위엄과 기계가 서려 있었지요. 자객들이 주춤하는 사이 금이는 낮에 미리 보아두었던 산비탈에 구멍난 바위 틈으로 도련님을 밀어 넣었습니다. 도련님, 절대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 유모가 금방 갈 터이니 그때까지는 그저 숨죽이고 가만히 기다리셔요. 저 바깥의 험한 소리에는 귀를 닫으시고 오직 이 유모의 발소리만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금이는 자객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쳐두고 반대편 계곡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던 불에 살이 긁히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오직 도련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절벽 끝까지 내달렸습니다. 자객들이 금이를 어린 현이로 착각하고 뒤쫓는 사이 금이는 계곡의 좁은 바위 틈바구니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이 섬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금이는 자객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미리 준비해둔 횃불을 켜서 마른 덤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계곡을 뒤덮자 자객들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금이는 큰 소리로 관아의 포교들이 온 것처럼 외쳤습니다. 이놈들, 관아의 포졸들이 산을 에워쌌다. 어서 투항하거라. 연기 속에서 들려오는 금이의 당당한 호통에 자객들은 정말로 광군이 들이닥친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로 칼을 든 무사들을 물리친 것이지요. 연기가 잦아들자 금이는 서둘러 도련님이 숨어있는 바위 틈으로 향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셔요. 이 유모가 왔어요. 도련님의 머리카락 한 올 상하지 않게 제가 왔으니
이제 그만 떨지 마시고 제 손을 꼭 잡으셔요. 바위틈에서 나온 도련님은 유모의 헝클어진 머리와 상처투성이인 손을 보고는 유모를 와락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유모, 나 때문에 유모가 죽을 뻔했어요. 금이는 도련님의 등을 토닥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도련님. 그런 말씀 마셔요. 도련님께서 이리 무사히 제 품에 계시니 이 유모는 천하 만물을 다 얻은 것보다 더 기쁘고 벅찬 기분이옵니다. 보셔요, 도련님. 적엔 하늘이 우리를 이토록 굽어 살피고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 최판관은 유모 금이의 비범함에 눌려 감히 다시는 음모를 꾸미지 못했습니다. 도련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유모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이 생명을 헛되이 쓰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요. 어느덧 유배지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도련님의 글 읽는 소리는 더욱 낭낭해졌고 금이는 그런 도련님을 보며 품속의 옷가락질을 만졌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한양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올 것임을 그녀의 지혜로운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던 셈이지요. 비록 몸은 비천한 유모였으나 그녀의 고결한 정신은 도련님이라는 조선의 큰 제목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배지의 풍경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객을 물리친 유모 금이의 기계와 도련님의 영특함에 감복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두 사람을 역적의 권속이라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집 유모는 신선이 보낸 보살이요, 도련님은 하늘이 내린 신동이다라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지요. 세월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열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앳된 소년이었던 현이 도련님은 이제 늠름하고 기품 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유모 금이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도련님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한 등불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섬마을 나루터에 한양에서 온 전령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정의 권력 구도가 바뀌어 도련님 가문의 억울함이 밝혀졌고 임금님께서 친히 도련님을 다시 한양으로 불러올리라는 어명을 내리신 것이지요. 도련님,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살 길이 열렸습니다. 구천을 떠도셨을 우리 대감마님과 마님의 그 사무친 원통함이 드디어 구름 거치듯 환하게 풀렸습니다요. 금이는 어명을 전해 듣고는 마당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열해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피눈물이 그제야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것이지요. 현이 도련님은 유모의 거친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유모, 이 모든 것이 유모 덕분입니다. 유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섬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도련님은 한양으로 떠나기 전 유배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괴롭혔던 최판관이 죄를 뉘우치며 무릎을 꿇자 도련님은 그를 인자하게 용서하며 진정한 대가의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모에게 배운 사람을 품는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한양에 도착한 도련님은 특별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장원 급제를 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도련님의 해박한 학식과 깊은 인품에 감탄하며 물으셨습니다. 유배지의 척박한 땅에서 어찌 이리 훌륭한 인재로 자랐단 말이냐? 내 스승이 누구더냐? 도련님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의 스승은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를 길러주신 저의 유모이옵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가 저의 붓이 되었고 그녀의 따뜻한 이야기가 저의 경전이 되었나이다. 임금님은 감동하여 유모 금이에게 정경 부인의 버금가는 높은 봉호를 내리고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금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천한 유모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는 장원 급제한 판서댁 도련님의 가장 귀한 어른으로 모셔지게 된 것이지요. 한양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돌아온 첫날, 현이는 제일 크고 따뜻한 안방을 금이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도련님, 당치 않으십니다. 이 유모는 평생을 종으로 살며 흙바닥을 벗삼던 몸인데 어찌 감히 이런 대궐 같은 곳에 몸을 뉘겠습니까? 저에게는 그저 볕 잘 드는 행랑채 작은 방 하나면 차고 넘친답니다. 도련님 곁에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만 올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금이가 손사래를 치며 물러나려 하자 도련님은 금이의 두 손을 꼭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모, 아니 어머니, 이제 누구의 종도 아니십니다. 저를 위해 면천 문서까지 찢으시고 가시밭길을 걸으셨던 그날을 어찌 잊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발이 되어드리고 어머니의 눈이 되어드릴 차례입니다. 도련님은 섬마을 유배지에서 유모가 자신의 발에 신겨주었던 해진 버선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낡은 버선을 금이의 발 앞에 놓으며 이제는 자신이 직접 맞춘 고운 비단 꽃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꽃신을 신고 저와 함께 평생 따뜻한 길만 걸으셔요. 금이는 아들의 등에 엎여 정원을 거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의 한이 녹아내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가문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비천한 유모와 어린 상전이 나눈 열해의 세월은 혈연보다 진한 기른 정의 위대함을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 백발이 된 금이는 아들 현이와 함께 유배지였던 그 섬을 다시 찾았습니다. 나루터에는 여전히 하얀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반기는 듯했고 모래바닥 위에는 옛날 유모가 썼던 참을 인자가 파도에 씻기지 않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옛말의 덕을 쌓으면 반드시 복이 오고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움직인다 하였습니다. 비천한 신분이었으나 고결한 마음으로 어린 생명을 지켜낸 유모 금이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섞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인연임을 우리에게 깊이 일깨워 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